초선이지만 비대위원으로 김미애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미애 의원님은 그 소신파, 특히 국힘에서 필요한 사회적 약자 동행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아주 처음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맨 처음에 우리 21대 국회를 좀 이렇게 21대 국회의 미래를 밝혀줄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 어느 정도 그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청와대 출근은 이제 휴가를 끝마치고 했습니다. 지금 모 일간지 등에서는 처음에는 신현수 패싱론이었는데 지금은 대통령 패싱론이다. 대통령 재가도 없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일요일날 사후 재가를 받았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에서는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대요. 이번에 그 신현수 박범계 갈등을 이거는 그 둘의 갈등이 아니라 더 이렇게 넘어서서 어찌 모르면 집권 세력 간에 이 내부 이 갈등이 표면화된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거든요. 뭐 조금 들으신 게 계십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임명을 할 때 지금 그 전부터 혼란스러운 상황, 검찰과의 갈등 이런 문제를 좀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하게 된 배경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뜻을 좀 존중하고 나름대로 서로 약속한 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는 패싱 당했는데 신현수 수석만 패싱 당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패싱 당한 꼴이면 이거는 심각한 내부 기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여지고 질서가 없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이 정권 말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근데 사실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잖아요. 그분 정치를 모르던 분인데 청와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분이니까 이 민정수석이라는 게 뭐 이 사실 이 정책 현안 말고는 다 다루잖아요. 이게 무슨 청와대 뭐 이렇게 그 장차관 뭐 그다음에 국회의원 모든 부분을 그걸 갖다가 다 다루고 인사도 거기서 검증을 다 하고 하는 아주 막중한 자리인데 근데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그 속에서 또 비서실장도 했고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 잘 알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제가 볼 때는 본인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신현수 수석에게는 그렇게 기회를 안 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그렇게 논의를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문 대통령이 2015년 1월에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주자 시절에 박근혜 정부 김영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갈등을 빚으며 사표를 제출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국회 운영이 나오라니까 나가라 했는데 거부했죠. 그러니까 그때 민정수석의 항명 사표라는 태풍이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비서실 기강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난을 한 바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그때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데 더 심각한 것 같죠.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도 패싱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제대로 해명해야 된다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금 소속 지역구로 있는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가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1위 후보가 박형준 후보인데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번에 또 사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게 이 당 내에서도 견제 세력이 있고 그렇죠. 바깥에서도 이 상대방에서도 또 견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거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리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민들의 분노,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가 너무 높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배출한 오거돈 전 시장이 지난 3년 동안 부산시정을 풍비박산으로 냈잖아요. 그걸 알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은 바닥인데 보궐선거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선거를 치르는데, 민주당은 당원 당규까지 개정해서 후보를 내는 그 행위 자체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지금 워낙 박형준 후보가 앞서가니까, 많은 차이로 앞서가니까 안에서 밖에서 다 견제하는 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좀 느닷없이 뭐 사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이걸 또 선거 공작이다 이런 말을 나오죠. 지난번에 울산시장 선거의 데자뷰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찰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까지 적폐 세력 청산을 그렇게 외쳤던 이 정부는 이제서야 왜 이 말을 꺼집어내는지, 결국은 박형준 후보를 타켓으로 한 공작으로밖에 저는 생각은 못하겠습니다. 그게 사찰이 문제가 된다면 DJ 노무현 정권 다 포함해서 일거에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고, 그게 구태여 지금 이 시점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한꺼번에 다 해결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저기 DJ 때 지금 박민식 부산시장 예비 후보가 김대중 정부의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할 때 불법 도청 사건의 주인 검사인데 최근에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국정원에서 8국이라는 조직에서 R2 CAS라는 첨단 휴대폰 감청 장비로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 1,800여 명을 3교대로 24시간 내내 무차별로 불법 도청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포함해서 같이 한번 다 파악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야 모두가 선거 때문에 신공항 특별법을 너무 이렇게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여야 모두한테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시민들은 15, 16년 동안 계속 저를 비롯한 선거하는 그 정치인들로부터 농락당한 꼴이죠. 선거 때마다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우롱하고 있었거든요. 여야할 거 없이 시민들은 모두 우롱당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저는 작년에도 계속 얘기해서 반드시 또 민주당에서는 선거 때 이거 가지고 나와서 또 이용할 거다.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법 이것도 이제 우리 부산 의원들이 먼저 발의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치 우리 당에서 발목 잡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더 씌우려고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정부의 의지의 문제거든요. 저는 시종일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공약이기도 하고 오거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데 뭐 했냐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꼭 선거 앞두고만 이런 일을 만드는지 너무나 무책임하다. 1월 21일자에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봐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 이게 회신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부의 스탠스는 뭔지,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게 정부에게 정확한 스탠스가 뭔지 확인해라. 대통령의 의중은 뭔지, 본인 공약이면은 발언할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낼 책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추궁하라고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 보십니까? 의원님도 이거 찬성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 보십니까? 국토에서 차질 없이 통과됐어요. 네,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 미래 먹거리입니다. 꼭 해야 된다. 그렇죠.
항공 예타 면제는 등록 엑스포에 거하기 위해서는 빨리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신속히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쨌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일으키면서 서울시장 도중에 야권의 승리 가능성을 좀 상당히 기대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네. 금태섭 의원관의 TV 토론은 전에보다는 잘했지만 2017년 대선 때 초딩 철수 소리 들을 때보다는 잘했지만 본선에서 네. TV 토론을 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보셨어요? 시민들이 저도 봤어요. 근데 네. 시민들이 네. 안철수 후보가 말한 것처럼 말 잘하는 시장이 아니라 일 잘하는 시장을 이제 기대하겠죠.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걸 보고 판단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말을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과연 그게 진정성이 있는가는 그 사람 그럼 우리 의원님은 진정성을 믿습니까? 안철수 후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니 그나마 그렇게 거짓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쭉 걸어온 네, 길이. 그런 길이. 그 다음에 본인이 사회에 기여도 하잖아요. 네. 해 오셨죠. 예. 저는 그런 거는 정치하는 사람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헌법 7조가 7조 1항에 보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걸어온 삶의 궤적이 그렇지 않은데 장밋빛 청사진 말만 화려하게 한다고 거기에 이제는 속진 않을 거라고 하여튼간에 생각합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그 국민을 위한 서울 시민을 위한 공직의 길을 걸을만하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신다. 네, 그렇게 이런 이야기네요. 네. 박영선 후보는 상대방인데 네. 직전 장관을 지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네. 어떻습니까? 이 여성으로 볼 때 좀 여장부로 소문나 있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장부로 보이는데 여장부면 뭐 합니까? 여장부가 이 나라의 이 시민들에게 저는 희망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거는 그런 사람의 행위나 풍채나 이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일로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외적인 것에 시민들이 속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범 후에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던 것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당이 되겠다. 네. 뭐 이런 메시지였어요. 네. 근데 지난 8월 달이잖아요. 작년 네. 8월 달. 네. 그럼 네. 이제 한 6개월 정도 네. 지났는데 지금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네. 뭐 네. 공약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지금 동행위원장이잖아요. 네. 약자의 네. 동행위원장. 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조금 이제 변명 같은데 말씀드리자면 약자의 동행은 사실은 현장 동행이 첫 번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현장 동행이 예정했던 걸 전부 취소하게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민폐가 되어서.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거 취소하고 이러다가 겨우 작년에 을지로위원회에 갔었거든요. 을지로위원회가 아니라 을지로에 가서. 을지로위원회 민주당이 그 민주당인데 을지로에 있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오비베어 거리나 이런 데. 그래서 거기 가서 그들의 애를 듣고 이제 최성재 의원이 중심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었고 저는 이제 저대로 각자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뭘 했냐면은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서 제가 1호가 육아휴직을 당초에 저는 지금 1년인데 분할 사용이 안 되는 거 2년으로 늘리고 3회 분할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결국은 1년은 그대로 유지되고 분할만 이해하도록 한 거. 그다음에 코로나19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긴급 돌봄 휴가를 기존에 10일인데 이걸 10일 더 연장하고 한부모 가족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고. 됐습니까? 그건 통과됐어요. 그건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그걸 아동 학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약자의 동행에서 법안 발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뭐 아동 학대 범죄 처벌법에 이제 학대 신고가 있으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 의무화 시키는 것. 그다음에 기존에는 학대 행위자들이
질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도 제재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그뿐인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져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이거는 발의해서 통과를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저는 이런 대책들이 이 단기에 뭔가를 내는 것 자체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걸 제가 많이 봤죠. 그래서 조금 숙성시킬 필요가 있어서 네, 그래서 뭘 했냐면 약동에서 양천서에 가서 학대 예방 경찰관하고 양천서장 이런 분들을 같이 간담회도 했었어요. 그 왜 경찰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 의원실에서 그러니까 찾아다니기 참 힘들어요. 민폐일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담당하고 여기서 또 간담회도 하고 그러고 나서 명절 전에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청소년 미혼 모자 시설이 있어요. 10대 소녀들이 아이를 낳아서 거기 이제 지내는 곳 거기에 찾아가서 좀 기부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그러고 와서 제가 또 김종인 위원장이 같이 갔다는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하고 조명희 의원은 의원실에 전 직원하고 본인이 같이 연말에 불우이 돕기 한다고 성금 모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하면 좋을까 해서 약자의 동행위원이니까 같이 거기 가서 하고 저는 21대 개원 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세비 30% 기부를 하거든요. 아, 어디 기부하십니까? 여기저기 합니다. 그 필요한데.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그중 일부를 또 거기 하고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이 되면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서민금융 지원하는 그런 문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개선을 위한 거, 또 다양한 약자들이 요즘 너무나 많죠.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느 일면에서는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 활동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콜센터를 만들었어요. 우리 당에서. 그래서 전화로 온라인으로 민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 그 민원을 취합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거를 정리해서 우리 약자의 동행위원들하고 제가 교환하고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입법 활동을 하고 이런 몇 분이 참여하십니까? 우리 46명 의원님들이 의원과 뭐 당협위원장 합쳐서 합했어요. 네, 의원은 한 30여 명 돼요. 네. 기존의 국민의힘은 부자 정당이다. 네. 뭐 웰빙 정당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가서 한 6개월간 같이 이렇게 아직도 웰빙 정당이라는 말을 저는 듣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부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자수성가보다는 집에서 부모님의 보호 양육 속에서 학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민주당도 다를 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거는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요즘 요즘 오지간하면 전부 다 그런 상황 환경에서 자라는 국민이 대부분인데 그거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오히려 그분들의 의정 활동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지 그걸 보고 평가해야 되고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이 된 순간 약자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하는 일은 많고 3D 업종이라 그러죠. 너무 저는 일가정 양립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금방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제 그 선거가 끝나면은 네.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어쨌든 이제 당 대표를 자체에서 뽑아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 대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죠.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앞으로 당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또 범야권을 어떻게 또 새롭게 규합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중요한데 우리 의원님이 볼 때는 어떤 당 대표가 누군가를 떠나서 어떤 당 대표가 돼야 된다. 지금 비대위원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더 좀 구체적인 걸 말씀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첫 번째가 예, 예. 경청을 잘하고 결단을 제대로 좀 냈으면 좋겠다. 그때. 게다가 책임을 지는 사람, 타인에게 미루는 게 아니라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고, 항상 약자와의 동행하는 그 깊은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국은 정치하는 것도 시민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건데 약자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고 그거는 구현하기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는 정치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고. 이제 4.7 재보선이 끝나면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야권의 대선 주자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 정치권에 없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야권에서는 대선 1위로 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실제로 참여할지 안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4.7 보선 결과와 관계없이 대선을 앞두고 이 지난 총선 때도 야권 통합은 있었지만 네. 이제 범야권 정계 개편은 필연적이다. 그러한 범야권의 어떤 정말 전면적인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대위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필요성을 어떻게 좀 느끼겠습니까? 제 개인의 생각과 당의 생각은 분리돼야 되는데 예. 제가 당의 생각은 아직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얘기한 바가 없어서. 개인 근데 생각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 생각은 저는 실사구시고 실용주의니까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고 그런 사회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뭐 얼마든지 열려 있어야 되고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우리 독자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폴리뉴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 1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좋은 게 1년 가도 피로감이 생긴데 이 악한 상황에서 1년 넘게 너무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정치가 희망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게 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특히 저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도 제 역할을 다하고자 했으나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 접종도 시작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지역에서 제 이웃들은 미용실도 있고 치킨 가게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곳곳에 분들이 계신데 참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뵐 때마다 힘내시라고 하는데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어려운 가운데서 10대부터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늘 그림을 그렸습니다. 머릿속으로 1년 뒤, 3년 뒤, 5년 뒤. 아마 1년 뒤에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그래도 힘 모아서 서로 격려해주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하면 파이팅!